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에 우리 금융시장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매물 폭탄에다가 공매도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의 탈출 러시로 환율은 고공행진을 벌였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코스피 2300선이 붕괴를 한 어제 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53포인트 1.74%가 내린 2293.70,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5.06포인트 2.29%가 내린 643.39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올라 1482원 90전이 됐습니다. 외국인 귀환은 아주 영원한 가운데 한국 국채의 WGBI, 그러니까 세계 국채 지수 편입까지 늦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침울합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됐고 14일부터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됐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는 무척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민이라는 금세거가 지금 인터넷에 엄청납니다. 그런 판에 지금 전 세계는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 불놀이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패닉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발상이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이 보는 무역 적자는 모조리 상대국의 높은 관세와 그리고 국가가 주는 보조금 등의 불공정 정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뺀 금액만큼,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미국이 갈취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50%이니 그 절반인 25%로 관세를 매긴다는 아주 해괴한 논리입니다. 마치 우리 헌법재판소에나 통할 법한 산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이 미국에 똑같이 34% 관세를 매기자 트럼프는 그걸 받고 그걸 받고 더블로 이러는 트럼프 가두놀이처럼 50%의 추가 관세를 또 매겼습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결국 그 상태에서 어제 상호관세가 발효됐습니다. 한국은 25%, 중국은 다 합쳐서 무려 104%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4월 2일 57국의 수입품에 부과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가 9일 오전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9일 오후 1시 1분에 발효가 된 겁니다. 세계의 관심은 이제 미중 두 나라의 무역 전쟁에 쏠려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84% 관세를 매기기 전에 기존 2월과 3월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유통 책임을 물어 부과를 한 총 20% 추가 관세가 있었습니다. 이 20%까지 합쳐서 중국은 이제 총 104% 관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의 설명은 더 고약합니다. 중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트럼프 일기인 2017년부터 2021년 이후에 이미 부과되어 온 기존의 대중국 관세에 104% 관세가 추가가 된다는 뜻이다. 어떻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104% 추가 관세라는 기록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다시 확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중국이 대미국 추가 관세율을 무려 84%를 물리며 반격을 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입니까? 미국이 중국을 관세 폭탄으로 공격을 하면 중국이 즉각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세계 경제가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9일과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4일 발표한 기존 34%에서 50%를 올린 84%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로 AI와 항공우주, 드론 등 첨단 기술 관련 미국 기업 12곳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이들 기업의 민군 겸용의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드론입니다. 중국은 한편 미국의 50% 추가 관세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추가 제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보복 조치에 대해 미국이 즉각 잘못된 조치를 시행하고 중국에 대한 모든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도 요원합니다. 시진핑에게도 미중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권위를 수호하는 싸움이 된 바람에 항전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8일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초래되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불안을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중국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있기는 있을까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상호관세 부과의 의미는 한미 FTA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깬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은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해 그동안 무관세로 대부분의 상품을 교육해 왔습니다. 무려 17년 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9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붙습니다. 그게 미안했던지 케빈 해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이 8일 폭스뉴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육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시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와 협상하기 위해서 전 세계 50여 나라가 줄을 서서 달려왔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본과 그리고 한국은 좀 늦게 왔지만 어쨌든 우방 동맹국이니까 제일 먼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큰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추후 협상을 통해 이를 인하주겠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거래를 하자며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래는 아니겠죠. 우리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케빈 해시스의 말은 한국, 일본 등 우방과 먼저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8일 트럼프와 통화를 하고 관세 협의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도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관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서 중국의 34% 대미 보복 관세 그리고 휘토리움 미국 수출 제한 등이 목에 걸리는지 공화당 행사에서 어느 시점에는 중국이 관세에 관해 협상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도 협상을 전제로 고율 관세를 매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중국은 큰 돈을 내서 미국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건 트럼프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아니면 트럼프가 무식하거나요. 관세는 수입국의 법인이나 개인이 내는 것입니다. 수출을 하는 나라에서 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 수입이 아무리 늘더라도 이런 수출국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민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인 것입니다. 어떻든 관세가 오르면 상품 가격이 올라 간신히 잡히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소비는 줄면서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높은 상호관세로 결국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의 보복 조치는 실수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자유무역의 종식을 알린 셈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아주 먼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의 리더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런 판에 중국을 향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주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에 비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도 우리가 잃을 것은 거의 없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은 4,389억 달러.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435억 달러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교육국 중에 최대인 2,954억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죠. 자, 이제 정치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은혁 역시 헌법 원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또 열흘 뒤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시장과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영주 후보자를 그동안 미뤄놨다가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공석 2자리를 지명하는 데 반발하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이 집권하면 말 잘 듣는 진보좌파 법조인을 임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자기들과 줄이 닿아 있는 법관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 텐데 한덕수가 선수를 쳐서 보수 인사를 임명하는 데 따른 반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소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의결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 목 재판관 3명은 임명하거나 지명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까지 두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전날 이완규, 함상훈 2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발의하면 이 지명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이는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영배 이미선을 위한 조항입니다. 이런 규정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바로 이 헌법재판관에 관련된 모든 조항은 모두 다 위헌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발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으로 헌법 규정에 반한다. 우선 일주일 동안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에게 선관위원과 달리 왜 굳이 임명한다는 임명권을 주었을까요? 반면 박지원은 파면된 윤석열이 최측근인 이완규를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 권위를 능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지원은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은 당장 지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와 함상훈을 지명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9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조기 대선 후보자들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자체장 중에서 먼저 스타트를 끄는 분은 유정복 인천시장이더군요.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실상 대구시장 사표를 던진 후에 서울로 상경해서 지금 출마 선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주요 주자는 김문수 장관 외에도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아주 이 중요한 인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4파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3파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총 출마자는 10명도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철수도 출마를 선언했으며 한동훈 역시 출전 차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정복 인천시장도 출마를 선언했고 이철우, 김태흠 두 지사도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인 김문수가 제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수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과 가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8일 발표가 된 한국갤럽의 가상 양자 대결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는 55대 35, 20%포인트 차이가 나죠. 이재명 대 홍준표는 52%대 36%, 16%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대 오세훈은 52대 37%, 15%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 유승민은 49대 32, 이재명 대 한동훈은 52대 31, 이재명 대 안철수는 51대 34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과 보수 주자들은 15%에서 많게는 21%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 국민의힘 중진조차 수치로만 보면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정동영의 득표율 격차인 22.5%포인트와 아주 비슷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득표율은 최종적으로 48.60%, 그리고 정동영 민주당 후보는 26.14%, 제가 가 있었던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15.07%였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탄핵 직후에 바닥을 찍은 여론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후보가 결정이 된 다음에 컨벤션 효과 등으로 반등하기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세론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대중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뚜렷한 주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론되는 주자만 또 15명 안팎이나 됩니다. 바깥에서는 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니냐 이런 말이 오래전부터 떠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사흘 전부터 또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자구조에서 보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사실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개헌 약속과 함께 다음 정부를 개헌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과도기 정부가 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회복 등은 그 다음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명이라는 말은 지어낸 말에 불과합니다. 누가 보수 후보가 되더라도 모두 뭉치면 대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